집을 나설 때가 33살, 딸은 2살이었습니다. 나오니까 딸은 24살이 됐고 저는 55세 나왔습니다. 저 같은 사람, 우리 같은 사람 한 번 더 있어서는 안 되고 100명의 진범을 놓치려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내가 이 사건을 변호했었는데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건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변호사를 한 5년 했죠.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한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어요. 우선은 형량도 무기징역으로 가장 무겁기도 하고, 게다가 두 사람 중에 장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 아주 시력이 아주 나쁜 그런 이제 신체상의 조건, 그 범행 장소가 낙동강변에 완전히 돌밭, 이런 돌이 깔려 있는 그런 곳인데, 그날은 정말로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는데, 맞아면 아주 이렇게 정상적인 시력이어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, 이 사람은 밝은 대낮에도 제대로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이에요. 자, 낙동강변 살인 사건, 이건 어떤 사건이죠?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. 31년 전. 1990년 1월 4일 그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예.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. 그런데 그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로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, 2년이 흘렀어요. 예, 1991년 11월경에 11월 8일입니다. 정확히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를 검거해서 수사를 했고, 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죠. 그 고문과 가혹행위의 결과물인 자백이 주요 증거가 돼서 1992년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. 3심까지 거쳐서 1993년 4월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입니다. 저희가 이제 재심 청구는 이분이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무기수에서 20년형으로 감형이 됐고, 출소 후에 이제 2017년 5월에 재심을 청구하고 2020년 1월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, 어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. 어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사건은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도 21년 징역 사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, 솔직히 이 출소를 하면 제일 먼저 죽이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또 다시 또 가족들한테 또 슬픔을 안 안기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복수라는 것보다 차라리 관용을 베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생각을 했지만, 재판에서까지 나와가지고 부인을 하고 다른 사건들은 다 기억을 하면서 왜 우리 사건들은 기억이 안 난다, 모른다,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는데,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? 그 사람들은 저에게는 악마일 뿐입니다.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제 두 분이 그랬어요. 피해자인 저희들은 다 공개가 됐는데, 얼굴도 공개되고 이름도 공개되고 했는데 왜 고문한 경찰들만 공개가 안 됩니까? 근데 박준영 변호사가 어제는 기자들에게 명예훼손의 우려도 있고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앞으로 이 부분은 두 분의 의지가 저렇게 강력하면은 또 다른 형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고문 경찰관, 상사, 책임자 저 이름과 직급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. 일단은 오늘 두 분 중에 한 분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. 또 다른 한 분은 또 용서하겠다는 말씀도 한때는 하셨습니다. 예. 그런데 용서하겠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누구도 내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. 과연 내가 정말 달리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. 아직 정말 어떻게 내가 이 경찰들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셨다는 말씀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고요. 참 판단이 잘 안 섭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, 가족들,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름 공개는 신중해야 됩니다. 다만 책임자 정도, 책임자 고문을 사실상 묵인하고 사실상 지시한 걸로 보이는
이 책임자의 공개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책임자는 형사과장이고 그 당시 이 책임자는 상업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정의로운 형사로 또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. 이 사람의 공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왜냐? 재심 법정에서 고문 피해자, 다른 사건의 고문 피해자까지 나와서 증언했거든요. 당시 사하경찰서에서 이 사건만 고문으로 수사했던 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고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. 그 사람도 그 형사과장을 고문 종용한 사람, 지시한 사람으로 지목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정의로운 형사로 알려졌고 경찰서장까지 하고 퇴직했고 지금 아주 그냥 경치 좋은 아주 좋은 곳에서 아주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. 이 재판 과정에서 그 경찰들이 나왔는데 예. 이 사건만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다.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라고 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실제로 그런 태도들을 보인 겁니까? 고문에 가담한 그 형사과장과 그 실무 경찰들 총 6명 중에 5명 중에 4명이 법정에 나왔죠. 예. 법정에 나와서 사실 모르겠다, 기억 안 난다, 그런 적 없다라고 증언한 건 맞습니다. 기억이 안 난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? 한 명도 없었습니다. 한 명도 없었습니까? 예. 그 형사과정도 나왔습니까? 예, 그때는?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난답니까? 아직도 우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어떤 그런 증언도 하기도 했습니다. 1991년 11월에 용의자들이 검거됐습니다. 그러면 이미 우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누군지는 사실 밝힌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부산 사하서 형사과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. 1991년 11월에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과장 이분만큼은 박준영 변호사도 내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. 책임자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. 고민하고 있다. 예. 계속 자꾸 여쭤보시니까 저도 막 정의감이 발동하는 것 같고 앞으로 법적 대응, 또 다른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까?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사건은 이 설 연휴 지난 다음에 당시에 최인철 씨의 가족이 알리바이를 증언했다가 위증으로 또 처벌받았습니다. 그 수사도 사하에서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위증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할 거고 또 곧바로 형사보상 청구할 거고 이제 그 법정에서 고문 사실 없다, 기억 안 난다라고 한 사람들을 위증으로 고소할 생각 갖고 있고요. 또 약천어구리 사건, 3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그 잔인한 공권력들을 피고로 삼아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계획하고 있습니다.